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해산사 1차 손해사정 이론 문제풀이반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죠. 봄 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뭐 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그런 때죠. 예. 여러분들 올해 42회 손해사정사 시험 도전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벚꽃 피면 벚꽃 구경도 하시고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억제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뭐 시험이라는 게 뭐 내가 너무 고민하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당부드리지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고 제 경험상 저도 시험을 봐보고 뭐 이 시험 말고도 많이 봐봤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 과정 충실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시험은 어쨌든 간에 끝까지 가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라 그랬죠. 그렇죠? 가능하면 동차를 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인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 동차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올해 1차 도전하시는 분들 다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이실 텐데 그렇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로 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8월에 결과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 이론은 우리 시험이 손해사정사 시험이기 때문에 손해사정 이론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손해사정 시험에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게 없다면 이론 시험이 없다면 전문 자격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 이론인데 근데 사실은 손해사정 이론이 순수 손해사정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손해사정 시험은 클레임 어저스터를 뽑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 클레임 어저스터를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상 보험 이론이다. 보험 이론. 그 중에서 시험 범위로 보자면 손해보험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 손해사정은 일부죠. 손해사정은 그래서 이 전체 교재를 보시면 손해사정 내용은 상당히 작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보험 이론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이론이다 보니까 문제는 보험이라는 학문 자체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복합 학문이다 보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자칫 학습을 잘못하시게 되면 이 과목은 시험 그 방향을 잘 못 찾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전문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종 목적은 최종 합격 아닙니까? 근데 1차는 관문일 뿐이죠.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2차를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죠. 그렇지만 통과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한다면 정말로 뭐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보험 이론 전문가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결과적으로 시험이 성적이 좋고 나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차는 관문만 통과하면 된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겠죠. 효용성 있게. 그러려면 최소 시간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최소 시간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라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가 시험 범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시험은 통과가 목적이다 보니까 80점 정도 목표로 하면 시험 범위가 딱 나와요. 80점 정도. 응? 그 이상을 보지 말라고요. 그 이상을 본다면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서적 가지고도 부족하다고요. 여러 서적을 더 봐야 돼요. 이 책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한 10여 권의 책이 필요하다고요. 전문 서적이.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반 시간은 1차 시험 준비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강의가 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론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학습하시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문제와 실제 기출 문제와 이론을 함께 학습을 하셔야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안다고요. 학습하는 그 포커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문제풀이반이 유용하고, 그리고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 그러면 시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손해사정 이론이 1차 과목으로 바뀐 게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부터 그동안 5년 동안 객관식 시험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문제죠. 5년 동안 200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죠.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존의 손해사정 이론이 2차 과목일 때 그 내용 중에 계산 문제들 있어요. 계산 문제들. 이게 우리 시험에서 40점 중에 계산 문제가 한 4,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주관식 시험일 때 계산 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계산 문제는 이미 어디서 나올지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그 네다섯 문제도 그냥 맞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이제 범위를 보면 제 교재가 좀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파트를 단순화해서 4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지만 교재에 보시면 제 교재를 보시면 손해사정 이론이 파트가 4개 파트가 있어요. 파트 1이 오늘 할 리스크와 보험입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파트 2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험 경영이죠. 파트 3가 보험 계약. 파트 4가 배상 책임이죠. 자, 시험을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학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 범위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우리가 학습을 할지를 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대략 이게 지난 5개년간 35%, 요게 20%, 요게 35%, 요게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0문제에서 이 정도 비중이에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이 안에 계산 문제가 10% 나온다 그랬죠. 사, 5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풀이반은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면 첫 번째로 핵심 정리를 할 겁니다. 이 파트별 핵심 정리. 따라서 오늘은 리스크와 보험 핵심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가 지난 5개년간 총 200문제가 출제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학습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이 학습 문제풀이 제가 만든 건데 일종의 예상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습 문제는 파트별로 매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 모의고사 문제를 또 40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대략 150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손해산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 정리와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는 그 안에 이제 계산 문제도 있어요. 요거는 2013년도부터 그 이전까지.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서 나올 문제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해요. 이 기출문제 있죠? 기존에 5개년간 기출문제, 그리고 과거의 손해사정 이론에서 계산문제, 요 범위까지만 학습을 완벽하게 해도 7, 80점은 그냥 나옵니다. 틀림없이. 근데 문제는 100%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대략 20% 정도, 20, 30% 정도 그 기출문제를 뭐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문제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핵심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변형돼서 나온 문제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는. 그렇죠.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100% 못 따라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랬죠. 80점 정도 목표를 하는데 내가 좀 못 따라왔다. 80점을 맞으려면 한 8문제 정도까지 틀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10문제 정도 틀렸다.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뭐 강사가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2차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3월 이제 시작이 됐는데 4월에 셋째 주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2차 강의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 8월 초입니다, 올해는.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죠. 그런데 올해 1차 합격하시고 내년 2차 합격하셔라. 제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렇죠? 여기 지금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올해 1차만 하시고 내년에 2차 대비하세요. 이럴 수 없죠. 그리고 제가 1차만 일단 통과하면 2차를 이제 일단 기본 강의를 들으셨겠죠. 2차 기본 강의를 들으셨겠죠. 그렇다면 2차 기본 강의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요 3, 4월 1차 시험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이 1차에 너무 완벽하게 매달리지 말고 1차, 2차 대비해서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차 기본 이론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차 이론 강의를 지금 2달 동안 딱 제껴놓고 지금 5월 달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 이해됐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 2개월 동안 중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자동차 보험이든 책임 문제든 이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5월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 올해 시험 다시 준비하죠. 그분들 다시 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준비 기간 동안에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차 과목을 복습을 하시는 시간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다. 일주일이면 한 2, 3일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복습을 해야 돼요. 과목당. 복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2차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때 그때 따라오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지 1차에 올인하세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그때 못 따라와요. 당장 한 2달 동안 쉬고 문제풀이반 왔어요. 그때 이제 기존에 작년에 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간에 또 고수라는 분들도 있고, 이렇죠. 근데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처음 와서 또 다시 눈 껌뻑껌뻑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나름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시험 통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하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와서 적정하게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1차 시험을 치르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손해사정 이론은 매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렇게 난이도 높진 않아요. 계약법은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근데 손해사정 이론은 그냥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학습을 한 정도면 웬만큼 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는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크와 보험 1파트를 핵심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학습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이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35%죠? 무려. 근데 이 리스크와 보험 파트가 사실은 제일 쉬운 파트입니다. 재밌고 쉬운 파트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거를 무슨 뭐 암기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하게 되면 리스크, 위험이잖아요. 리스크가 뭔가, 리스크 또 관리는 뭔지 그 중에 하나가 보험이다. 보험이랑 연계해서 리스크와 보험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재밌다고요. 재밌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경영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출제자분들이 보험 경영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배웠던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다.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재밌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 계약 파트가 35%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보험 계약법 있죠. 보험 계약법이 기초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보험 계약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손해사정 이론은 그 중에 쉽게 얘기하면 약관 내용이 나온다. 물론 보험 계약법도 나와요.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게 이론적인 부분으로 보험 계약 이론, 보험 계약 즉 상법에 따라서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죠. 약관이 만들어지죠. 그 약관을 좀 포괄적으로, 약관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이론적으로 그래서 기본 보험 계약법의 베이스가 있으면 쉽게 이해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벌써 70%라고요. 그렇죠. 보험 경영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보험 경영에 이제 우리 손해사정 보상도 있어요. 근데 아주 일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그 비중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당연하겠죠.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에 예를 들어서 보험 계리라든지 회계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사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험 계리사는 경제학 원론도 보죠. 과목이 있죠. 경제가 나오면은 안 되는 건 아니고 난이도가 낮고 그 비중이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험 경영에서도 보험 기초 이론 정도 이해를 해도 충분하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반을 할 텐데, 먼저 1파트 있죠? 리스크와 보험. 이 리스크와 보험을 책을 보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먼저 핵심 정리를 첫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교재에서 26페이지부터 이제 이론을 제가 좀 빠르게 스킵을 하면서 정리할 테니까 기본 학습은 한 번 정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좀 빠르게 하더라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먼저 리스크 개념부터 봐야 되는데 리스크 개념은 크게 둘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이 포괄적인 개념은 우리는 리스크라는 것은 손실 발생 가능성과 이득 발생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관심 분야는 뭐지? 손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에서 있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은 손실의 불확실성입니다. 손실의 불확실성, uncertainty. 이 보험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은 uncertainty라고 했죠. 불확실성.
자, 이 손실의 불확실성, uncertainty of loss.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바로 좀 핵심 정리니까 바로 갈게요. 이게 주관적 불확실성입니다. 주관적 리스크. 그렇죠? 불확실성. 개인의 주관적 리스크죠. 이 주관적 리스크가 바로 피보험자의 리스크라고요. 피보험자의 리스크. 피보험자의 리스크는 순수 리스크고, 순수 리스크는 우리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득 발생 가능성, 그리고 손실 발생 가능성. 근데 이 손실과 이득을 섞지 않는다. 오직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는 리스크를 순수 리스크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이 리스크라는 게 우리 한글로 번역하자면 위험인데, 이 위험이라는 것이 우리 약관에 있는 위험들이 다 똑같은 위험이 아니라, 잘 보면 먼저 리스크라는 것은 이득도 있고 이득 가능성도 있고 손실 가능성도 있는데, 그 중에 오직 관심 분야는 보험에서는 손실이죠. 그래서 이 로스, 이 손해를 사정하는 게 손해사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바로 이 로스 익스포저, 손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익스포저 중에 우리는 손실만 본다 이거죠. 손실 대상이 있어야 결국 이 손실 대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리스크를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하다 보니까 개념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손실 대상 있고, 그리고 해저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해저드. 이거는 위험 상태죠. 이 손실 대상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위험 상태, 위험한 상태, 위험 상태. 그래서 줄여서 위태. 그리고 위태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저드가 있고, 그리고 페릴 있죠. 페릴은 뭡니까? 이것도 뭐 약관에서 위험이라고 해요. 그렇죠. 페릴은 손실의 원인. 그래서 줄여서 손인. 그리고 결국 로스. 이 로스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즉 위험 중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결국 로스도 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의 개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약관의 이제 위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페릴이 뭐냐? 이게 이 사안이면 페릴인지 위태인지. 그렇죠. 그래서 로스 익스포저는 결국 손실의 대상이다. 즉 손실의 대상. 해저드는 위험 상태. 그리고 이거는 손실의 원인이고, 결국 손실이죠. 결국은 이 손해가 발생하려면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 약관에서는, 자, 어떤 그 손실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필요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고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게 사고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사고의 결과. 이 사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약관에서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담보 위험. 그렇죠. 우리는 보험에서, 보험은 보험 사고를 담보하죠.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보험 사고가 바로 담보 위험이죠. 보상하는 손해죠. 그렇죠. 각 모든 보험이 그 보험 사고가 다르겠죠. 담보하는 위험이 다르죠. 물론 전위험 담보도 있어요. 어떤 뭐 사고가 발생해도 담보해주는 보험.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보험에 연결해 보면 이 로스 익스포저를 보험에서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보험으로 넘어가서 이게 바로 보험의 목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해저드는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에서 약관에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라는 게 있죠. 그 위험은 해저드다. 즉, 이 해저드가 결국 보험료와 관계되는 거예요. 보험료. 보험료는 위험 상태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험료와 관계되는 거고. 보험료와 관계, 보험료에 적용한다. 그렇죠. 이 페릴은 보험. 자, 보험에서는 모든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사고가 있죠.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담보하고, 화재 보험은 화재나 폭발 뭐 이런 것을 담보하고, 그렇죠? 배상 책임 보험 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담보 위험이에요, 우리 약관에서. 네, 이렇습니다. 결국 좀 정리를 하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이 손실 대상, 로스 익스포저는 유무형 자산 등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불명확성을 불확실성 하에서 손실 가능성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불확실성은 이득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것은 어떠한 불확실성입니까? 이득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손실 가능성도 있죠. 합격을 하면 이득이 발생하는 거고,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떨어져도 또 그게 계획이 돼서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저드를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성을 만들어내고 증가시키는 상태예요. 그래서 손실의 발생 가능성, 즉 빈도나 손실의 규모, 심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빈도와 심도. 그렇죠? 빈도와 심도. 그 증가시키는 조건,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컨디션 아시죠? 어떤 조건. 그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바로 그 컨디션, 그 조건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컨디션. 그래서 우리 약관에서도 terms and condition 있죠? 그래서 약관에서 어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이 유지가 안 되고 보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국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험료와 관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보험 자체를 인수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 상태라면.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내약 능력이 묵시적 보증이죠. 내약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선박이 사고 발생했을 때는 애초에 담보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컨디션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해저드가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데, 이 해저드는 물리적, 즉 피지컬 해저드, 모럴 해저드, 모렐 해저드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우리 객관식은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례에 있어서 이게 물리적 해저드인지 방관적 해저드인지 또는 도덕적 해저드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페릴은 결국 사고인데, 손실의 원인인데, 우리 페릴도 자연적 손인, 그리고 인적 손인, 경제적 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이 리스크에 노출된 대상에서 발생하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경제적 가치 저하 또는 멸실입니다. 그래서 인적, 재산적, 배상 책임, 손해가 발생하죠. 그에 따라 보험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로스 익스포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건물도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같은 거,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어쨌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신체 자체도 보험의 목적이고, 배상 책임도 있고, 뭐 이 외에도 다양한 거죠. 그렇죠? 보험에 부과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은 다양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해저드에서 물리적 해저드, 도덕적 해저드, 방관적 해저드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시설 자체가 직업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르고, 그렇죠. 위험 상태가, 그리고 연령, 그리고 건강, 그리고 부주의. 부주의는 방관적 해저드예요. 이건 좀 복잡한데 보험을 가입하면 또 이런 방관적 해저드도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페릴은 사고니까 화재, 뭐 자동차 사고라든지 또 뭐 상해 질병, 사망.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실업 같은 거 있죠. 애초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우리 이제 결국 어떠한 손해를 우리가 보험에서 처리하느냐? 재물, 신체, 배상 책임, 그렇죠? 재산, 재무적 손해도 있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결국 리스크와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죠. 사람마다 이 리스크는 달라요.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인 리스크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제 주체는 보험을 일체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죠. 그렇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통계학적 개념인데, 통계학적 개념은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그래서 베어리언스입니다. 차이죠, 차이. 베어리에이션 오브 로스. 그러니까 손해에 대해서 어떤 그 예상할 수 있는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그 변동성이죠. 이 기대 손실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손실 곱하기 확률이에요. 즉 빈도와 심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실제 발생하면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지 그 빈도와 심도를 곱한 것이 기대 손실이죠. 근데 우리 세상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합격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건 아닌데 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대도 안 했는데 합격하신 분도 의외로 나오죠. 예. 열에 하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편차죠. 변수. 우리가 어떤 그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변수. 변동성입니다. 편차. 이런 것들을 객관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 객관적 리스크는 바로 보험으로 들어가면 보험자의 리스크예요. 보험자는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대의 손실을 예상을 해서 여기에 따른 순보험료를 산정한다. 손실 곱하기 확률이 기대 손실이고 그게 순보험료예요. 그렇죠? 순보험료가 받은 대로 예상대로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율이 어떻게 돼요?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율이 100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그런데 기대 손실보다 실제 손실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보험자는 이러한 객관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보험자의 리스크는 자, 좀 달라요. 여기서는 이와 같이 포괄적 개념에서 손실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험자의 리스크는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죠. 투기 리스크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순수 리스크예요. 투기 리스크예요. 투기하면 좀 어감이 그러니까 투자 리스크. 투자했을 때 과연 내가 이익이 발생할 건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할 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서
다 그 투자 리스크는 다 투기라고요. 투기 리스크라고. 이득 발생 가능성도 있고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험사는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할까요? 대수입 법칙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대수입 법칙. 자, 보험에서 그래서 마켓 시어를 늘리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보사 빅4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데 이 하위사 같은 경우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또 마켓 시어를 늘리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이러한 무리하게 또 인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통계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이 베어레이션이죠. 변동성, 변수, 편차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게 바로 리스크의 정도, 이 변동성의 정도, degree of risk. 이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 대수입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죠. 대수입 법칙을 적용하면 대수입 법칙은 뭐냐? 루트 n분의 1이에요. 즉, 그 관찰 대상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렇죠? 결국은 0에 수렴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늘리면 그렇죠?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대수입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고, 즉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 간에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 자, 이거는 뭘로 표현을 하느냐? 분산이 베어레이션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합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보호 업무를 하는 게 이제 계리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리스크의 포괄적 개념 봤죠? 그리고 리스크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라는 거고, 자, 리스크는 본질이 확률은 아니에요. 확률과 리스크는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통계학 결국은 이 확률이 손실 발생 확률이 1이나 0이 되면 불확실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리스크는 결국 확률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질 가능성이 100%다. 그건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까요? 있죠. 제가 볼 땐 있는데. 근데 100%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결국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이제 근심 걱정이 되니까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통계학적 의미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예상되는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이 분산이라는 것은 결국 편차라는 것은 음수, 양수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다 합산해버리면 결국 제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는 게 분산이에요. 그런데 이 제곱을 하는 것에 루트로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에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 결국 손실 곱하기 확률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건수가 10건인데 뭐 손실 그 확률 손실이 뭐 500만 원인데 확률이 60%고 그리고 뭐 1000만 원의 손실 발생할 확률이 30%고 3000만 원의 손실 발생할 확률이 10%다. 그러면 가중평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상 기대 손실이 나옵니다. 기대 손실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 기대 손실이 불확실성이 아니라 결국은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를 보면 기대 손실은 1000만 원인데 각각의 경우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편차가 있죠. 그것을 가중평균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요.
왜?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버리면 제로가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불확실성을 측정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하고 그게 바로 분산인데 이 분산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리스크를 이제 분류를 보면 리스크 분류는 첫 번째 객관적 리스크, 주관적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주관적 리스크, 객관적 리스크는 지금 제가 여기 판서에 든 내용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의 리스크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험을 운영하는 그렇죠? 경영상 갖게 되는 리스크고 그리고 객관적 리스크, 주관적 리스크 말고 이제 리스크를 분류한 나머지들은 뭐 때문에 분류하느냐? 이게 과연 보험으로 부부할 수 있는 리스크인가 아닌가? 그게 바로 이제 순수 리스크, 투기 리스크, 특정 리스크, 근본 리스크, 정적 리스크, 동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체계적 리스크. 그래서 순수 리스크, 특정 리스크, 정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이런 것들은 보험에 부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순수 리스크는 뭐 어떤 개념에서 분류한 리스크고 특정 리스크는 또 어떤 개념에서 분류한 리스크고 정적 리스크 또 비체계적 리스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객관식에서. 객관적 리스크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보험자 입장, 피보험자 입장에서 이 리스크고 순수 리스크는 결국 이득과 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히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는 리스크. 그렇죠? 그게 이제 인적 리스크, 재산적 리스크, 배상 책임 리스크고 투기 리스크는 도박이나 이제 경영, 투자 리스크죠. 그래서 보험자의 리스크는 투기 리스크다. 그 다음에 특정 리스크와 근본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원천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특정 리스크는 사고 당사자의 국한에서 제한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다. 그래서 화재, 사망, 부상 이런 순수 리스크에 가까운 것들. 그런데 근본 리스크는 애초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 그래서 뭐 실업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행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은 특정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험에 부부가 불가능한데 반드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우리가 공영보험, 내지 사회보험으로 또 가입을 할 수 있다. 담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정적 리스크는 불확실성 상황이 사회 현상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가. 그래서 정적 리스크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적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사회 현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역시 동적 리스크는 근본 리스크와 유사한 성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순수 리스크를 분류하면 우리가 했습니다. 인적 리스크, 재산적 리스크, 배상 책임 리스크. 그래서 인보험이 있고 재물보험이 있고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의 구성 요소는 설명드렸죠?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하는데 항상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죠? 보험하고 연결해서 정리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익스포저는 그 중에서 우리는 보는 건 로스 익스포저다. 그렇죠? 리스크 익스포저인데 손실 자체도 위험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손실 대상을 찾기 때문에 로스 익스포저를 찾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험의 목적이라는 거고 위험 상태는 컨디션이라고 그랬어요. 즉 빈도와 심도. 그렇죠? 그런데 이 물리적, 도덕적, 정신적 위태가 있고 그래서 도덕적 위태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보험 계약 파트에 가면 일부 보험이라든지 공제 조항이라든지 공동 보험이라든지 뭐 유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덕적 위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자의 위험 관리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분담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 있고 일종의 공동 보험이 되고 또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런 거죠. 정신적 위태는 부주의입니다. 그리고 페릴은 손인, 사고인데 우리가 이 보험에서는 담보하는 사고가 있고 즉 담보 위험 있고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보험사고는 담보 위험이다. 우리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약관에서 사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담보 위험이다. 그렇죠? 비담보 위험은 애초에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우리 열거 책임주의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화재 위험은 담보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담보하는 위험인데 그 중에 특별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면책 위험에 넣죠. 그렇죠. 고의사고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는 비담보 위험이나 면책 위험이나 이렇게 약관에서는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화재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담보 위험에 자동차 사고를 담보한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담보 위험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담보 위험에 있어서도 열거 책임주의가 있고 포괄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계약 파트에서 하도록 하고, 로스, 손실은 결국 이 손실이 어떤 손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인보험도 있고 재물보험도 있고 배상책임 보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RM은 이게 경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중에 이제 보험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ARM이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격증도 있습니다. 상당히 뭐 인정받는 자격증인데 그 중에서 보험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사전적 목적이 있고 사후적 목적이 있어요. 사전적,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즉 경제적 목적이 있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이 RM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불안 감소죠. 불안 감소. 그렇죠? 뒤에서 하겠지만 리스크라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이걸 보험으로 전가해 버리면 어때요? 기대 손실, 빈도와 심도, 그 기대 손실은 불확실한데 이 부분을 보험으로 전가해 버리면 확실한 비용으로 전가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으로 바뀌죠. 그러면 불안이 감소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미지라든지 각종 규정을 준수할 목적으로, 그래서 의무보험도 있죠. 의무보험도 있고. 사후적 목적으로는 기업의 애초에 존속이 이걸 위해서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그 손실에 직면할 수 있는 그 위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목적, 수입의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목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리스크의 인식, 그리고 측정, 그리고 리스크 관리 기법 선택, 실행, 그리고 피드백입니다. 이 과정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시험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은 리스크의 측정입니다. 리스크 측정. 자, 리스크 측정은 38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손실의 빈도, 심도, 그리고 손실의 분산입니다. 자, 리스크라는 것이 결국은 손실의 빈도 곱하기 심도예요. 이게 기대 손실이고, 기대 손실은 결국 순보험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험 경영으로 들어가면 손실의 빈도, 즉 확률이죠. 빈도는 확률이고 손실의 심도는 곱하기 손실이죠. 자, 이게 바로 기대 손실이라고요. 기대 손실. 여기 있잖아요. 기대 손실. 그래서 이 손실의 빈도는 손실의 건수, 확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도는 손실의 경제적 가치, 규모. 그런데
이 손실의 빈도, 심도, 이 기대 손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죠. 통계학적 개념으로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 차이, 즉 베어리언스, 이 분산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이거는 손실의 빈도와 심도인데 이거 외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불확실성 있죠. 베어리언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불확실성입니다. 또 리스크죠, 리스크. 결국 그게 그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심도 측정이에요. 심도. 심도. 심도, 손실의 심도. 손실의 심도 측정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PML과 MPL이 있다는 거죠. PML은 추정 최대 손실. 리스크 관리자가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최대 규모 손실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손실 PML이라고 하고 이론적으로 최대 가능한 손실, 즉 최악의 상태에서 발생한 최대 가능 손실이 maximum possible loss, possible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possible. 그 이외에 예상, 최대 예상 손실의 VAR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책을 읽어보시도록 하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PML이라고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PML. PML은 첫 번째, 기대 손실과 실제 손실과의 차이, 즉, 손실의 차이죠. 두 번째가 리스크 관리자의 리스크 회피도. 이 PML은 누가 정한 겁니까? 리스크 관리자.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부보를 하는데 얼마를 부보를 하는 게 좋을까? 리스크 관리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즉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이 뭐 100억짜리가 있는데 100억을 가입할까? 여러분 같은 100억을 가입을 그대로 다 할까요? 100억을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엄청 나올 텐데. 근데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해? 보험은 그 리스크 관리의 일부를 뿐이라 그랬죠. 리스크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의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렇죠. 화재 위험이 있다면 뭐 내연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스프링쿨러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들 안전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것도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오직 보험에다가 100%이 건물이 100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100억에 대한 보험료를 내서 불확실성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나가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위험 관리 해버리면 방관적 위험이 또 발생할 수 있죠. 정말로 불이 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자의 리스크 관리 회피도, 즉 리스크 관리자는 위험 회피 성향이 있고 또 위험 중립형이 있고 위험 선호형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화재가 발생하느냐. 내가 있는 동안 화재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럼 보험 가입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대개는 어때요? 리스크 회피형이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효율적인, 경제 주체죠.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입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재물보험에서도 한 80%만 가입해주면 우리가 그 손해 전부 보상할게. 이렇죠. 보험도 그렇다고요. 그럼 뭐 100%를 다 가입하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PML은 정상적인 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박스가 있죠. 40페이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손실 곱하기 확률 리스크라 그랬어요. 그러면 손실 확률이 100만 원인 경우가 50%고 300만 원 경우가 30%,
500만 원인 경우가 15%, 그리고 1000만 원인 경우 5%다. 그러면 이 누적 확률이 95%일 경우, 신뢰도가 95%인 경우에 그 PML은 500만 원이 되죠. 굳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게 PML이에요. 1000만 원은.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경우, 9.11 테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손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PML을 통해서 보험 가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자,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 VAR은 제가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교재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손실의 분산은 결국 객관적 리스크인데, 객관적 리스크도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을 그대로 빼면 절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 40페이지 보시면 상대적 개념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절대적 객관적 리스크와 상대적 객관적 리스크가 다르다는 거죠. 상대적 객관적 리스크는 실제 손실과 기대 손실과의 차이를 기대 손실을 빼서 나누는 경우, 그렇죠? 나눈 경우가 상대적 편차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대적 편차가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기법을 볼게요.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리스크 관리 기법은 통제 기법과 리스크 재무 기법이 있습니다. 통제 기법은 리스크 회피. 통제 기법은 뭡니까? 리스크의 잠재적 손실의 발생 빈도나 손실의 심도를 경감하거나 예측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리스크 회피는 애초에 리스크를 0으로 줄이는 방법인데, 실제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리스크 회피가 있고 손실 통제가 있고, 손실 통제가 중요합니다. 손실 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어요. 손실 예방은 손실의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는 손실의 심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손실의 빈도를 줄이는, 즉 손실 예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음주운전 단속 하면 손실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화재 대비 안전점검, 근로조건 개선, 안전수칙 이행, 자, 손실 예방이 되겠죠. 예방입니다. 즉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감소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심도를 줄일 수 있는 것,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자동차 에어백 장착, 이런 거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리스크 분산은 복제와 격리가 있는데, 즉 복제는 뭡니까? 백업 시스템을 둔다든지, 그리고 격리는 우리가 물류창고도 한 군데에다가 다 적재를 해버리면 어때요? 한 번에 화재가 발생, 홀라당 탈 수 있는데, 이걸 나눠서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의 빈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심도는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창고를 한 군데 두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거다. 계약상 전가는 하도급 계약에서처럼 하청회사의 책임을 원청의 책임까지 하청회사에 다 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계약상 전가를 하는 겁니다. 리스크 재무는 손실 대비해서 자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와 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유는 경상비로, 애초에 일반적으로 나가는 비용,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와 또 변동비 중에 일부가 경상비예요. 그래서 미리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영업 비용으로 리스크를 보유하는 것. 그렇지 않고 일종의 리저브, 적립을 해놓는 것. 이 사고 대비해서, 리스크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는 방법. 그리고 론,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가보험 있고, 그 다음에 캡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 보유 방법이고, 어쨌든 다 자금이 필요하겠죠. 경상비용, 또
적립금, 차입, 자가보험, 캡티브다. 그렇죠? 그리고 전가는 보증계약, 즉 슈얼티, 무해협약, 홀드 함레스 어그리먼트, 그리고 수탁계약, 베일먼트, 그리고 해칭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그 중에 이제 보험계약이 있는 거예요. 이 리스크 관리 기법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41페이지 보시면 또 이 사고 관련돼서 이론이 또 도미노 이론이 있고 뭐 에너지 방출 이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미노 이론은 뭐냐면 이 사고가 발생할 때 330번의 어떤 위험이 있을 때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0.03%. 산풍사고 같은 것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잔잔한 위험들이 있었어요. 계속 노출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렇게. 신호가 있습니다. 300. 그리고 29.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징후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상태, 위태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 과실이 있을 때 결국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이론이 도미노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이할 때 보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결국 이 리스크 관리 기법은 이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손실의 빈도와 심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빈도, 심도. 심도가 클 때 작을소, 그리고 빈도가 적을소, 많을다. 이렇게 해서 이 심도가, 빈도가 낮고 심도가 낮은 경우는 리스크 보유를 하겠죠. 그렇죠? 위험 보유. 그래서 위험 보유 방법 중에 이제 자가보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을 전가한다. 보험으로 부부 가능하죠. 왜? 결국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 손실 곱하기 확률인데 그나마 빈도가 낮으면 기대 손실이 낮고 보험료가 낮을 수 있죠. 적은 보험료로 큰 손실을 담보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으로 해서 위험 전가. 근데 이게 이제 보험인데 보험이라는 것도 보세요.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의 적은 손해가 있죠. 심도가 낮은 거는 이거를 자가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험에 부부할 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보유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기다가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겠죠. 이 아래는 자기 부담금이 결국 뭐예요? 위험 보유죠. 요 라인 같으면 어때요? 자기 부담금을 설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위 큰 위험만, 심도가 높은 손실만 담보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또 역시 절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애초에 빈도도 높고 빈도는 높은데 심도는 낮은 경우. 자, 이런 거는 손실 통제를 해야 되겠죠. 애초에 빈도가 높다. 근데 심도는 낮다. 그럼 애초에 손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손실 통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위험 예방과 그렇죠? 손실 감소죠.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 그 다음에 애초에 위험 자체가 심도, 빈도 다 높다. 이거는 애초에 피해야 돼요. 위험 회피. 애초에. 결국 이 빈도와 심도, 손실 곱하기 확률, 요 리스크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 리스크 매트릭스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관리 기법을. 자,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핵심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허비가 됐는데요.
좀 빠르게 나가 볼게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기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보겠습니다. 보험 일반. 보험 일반. 자, 보험이라는 것이 이 리스크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리스크의 전가와 리스크 결합, 즉 리스크 전가, 리스크 트랜스퍼는 피보험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리스크의 결합은 보험자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험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연적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연적 손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연적 손실은 보상, indemnity입니다. 그리고 fortuitous loss에서 fortuitous loss. 자, 그래서 우연적 손실을 보상한다. 우연적이라는 것은 fortune 알죠? fortune, 운. 운은 행운이 있고 불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보험은 불운이죠. 행운은 뭡니까? 이거는 투기죠, 투기. 행운을 바라는 거. 우리가 로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우리 불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이에요, 운. 우연적 손실을 보상한다. 그 세 가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각주에 있는 내용 있죠? 보험에서 결합을 왜 하는 건지, 보험을 결합을 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합 전과 결합 후가 있고, 그리고 보험 가입한 경우 이렇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1인당 기대 손실은 다 똑같아요. 응? 기대 손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실 곱하기 확률이라고 그랬죠. 기대 손실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것을 여러 이 위험의 손실에 직면한 자를 여러 결합을 하게 되면 기대 손실은 동일하지만 표준 편차가 줄어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변동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그 각주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걸 잘 보세요. 그게 실제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에 그 수학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대상 리스크. 자, 보험 대상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의 표준화입니다. 위험의 표준화. 그래서 다수의 동질적 리스크, 그 다음에 우연한 손실, 그리고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손실, 대재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리스크,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리스크, 그리고 경제적 보험료로 가능한 리스크는 보험 계약자 측면이다 라는 거죠. 자, 보험의 종류를 좀 볼게요. 네, 68페이지 보험의 종류를 보시면 되는데, 이 보험의 종류 있죠?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보험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보험이 어떤 건지, 보험 개념을 묻는 문제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보험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인들은 내가 접하지 않은 보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어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분류를 보면 보험법상 분류. 보험법이라는 것은 우리 상법 있죠? 보험계약법이 있고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보험법상 상법에서는 손해보험, 임보험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분류하고, 그리고 보험경제상 분류를 하자면 기업보험, 가계보험 있고, 보험기술상은 장기, 단기,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보험정책상은 민영보험, 공영보험 있고, 임의보험, 강제보험 있다. 그리고 보험 책임에 있어서는 원수보험, 재보험 이렇게 있어요. 자,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을 먼저 볼게요. 민영보험은 우리 협의의 민영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고, 광의의 민영보험은 여기에 공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영보험은 사회보험과 국영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 5가지 있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게 있죠. 그중에 산재보험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63년도에. 우리 민법은 60년도 시작이 됐고,
산재보험이 63년도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국영보험은 이 위에 이제 정책성 보험들이 있어요. 수출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풍수재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비교가 작년에 시험이 나왔어요. 민영보험, 사회보험의 차이는 일단은 보험의 공통점은 똑같은데요. 뭐 리스크의 이전, 리스크의 전가, 결합, 손실 보상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민영보험은 임의, 요거는 강제, 그리고 급부 선택이 가능하고 요거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경쟁적이고 요건 독점적이고, 요거는 계약 심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할 건데, 언더라이팅, 요걸 하는데 요거는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이제 3층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이 사회 보장이 있고 최하죠. 최저 사회 보장 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 보장, 일을 해야죠. 일을 함으로써 기업이 보장해 주는 거, 그리고 개인 스스로 보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보장은 기초 생활입니다. 그리고 기업 보장은 안정적인 생활, 개인 보장은 여유로운 생활. 여기 3층 보장입니다. 3층 보장.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으로 이해하자면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요거는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개인연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보장제도, 그렇죠? 그리고 개인보장제도, 이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험, 민영보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비교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있죠?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차이는 뭐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은 절대적으로 대수입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액보험이라는 거. 그리고 수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계리사가 업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은 물론 시장이 큰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 질병보험은 대수입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리스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대수입 법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보험도 많다. 심지어 이제 컨틴전시 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입니다. 정액보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은 그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언더라이터의 경험과 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더라이터가 손해보험의 핵심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 계리사가 핵심인데, 그래서 그러면 언더라이터가 바로 아까 사고의 발생 빈도, 심도, 손해율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언더라이터가 핵심적인 업무를 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화재보험도 우리가 보험 계약 파트 가서 계산하는 것을 보도록 하고, 해상보험은 이 물리적 손실과 비용 손실, 배상 책임 손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손실은 보면 물리적 손실에는 전손이 있고 분손이 있습니다. 전손은 실제 전손이 있고 추정 전손이 있어요. 추정 전손은 실제 전손은 아니지만 수리 비용이 실제 이 회복 비용이 더 클 때, 수리 비용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클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상보험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아예 포기하고 보험자에게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위부라고 합니다. 위부. 우리 계약에서 위부를 하게 되면 실제 전손은 아니지만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분손은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이 있는데, 공동 훼손은 이 항해 중에 선장이 지시에 따라서 그냥 의도적으로 바다에 그냥 버려요.
그래야 전체에 그 적하 있죠? 적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풍랑을 만났다든지 아주 그 위험 상태인 경우는 일단 일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부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손입니다. 이런 것을 공동훼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용 손실은 해상보험에서는 이 선박 자체는 헐 리스크입니다. 헐. 기체. 그렇죠? 기계라든지 이런 걸 헐이라고 합니다. 선체라든지 이런 거는 선박보험인데 적하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화물. 그렇죠. 카고, 적하보험이라고 있죠. 이 적하보험은 예정보험으로 대개 가입을 해요. 예정보험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험 계약 체결 시에 그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뭐 선박, 항로, 선적 시기 등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 적하보험은 예정보험이 많다.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보도록 하고, 운임보험은 해상 위험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게 된 운임을 담보하는 거고, 선비보험은 각종 비용 있죠? 그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보험이고, 그리고 희망이익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해상에서는 어쨌든 도착했을 때 받게 된 이익이 있죠. 그 이익을 피보험 이익으로 보험을 붙일 수 있어요. 그게 희망이익인데, 일반적으로 소송장 금액의 10%를 희망이익에 가산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 금액을 부보를 합니다. 그리고 P&I 보험은 Protection and Indemnity. 그래서 이 해상보험 시장은 커요. 해상보험 시장은 큰데, 우리 프로텍션은 애초에 선박 충돌 배상 책임하고 인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물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뎀니티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프로텍션 인뎀니티입니다. 담보 위험은 선원 재해 보상, 그리고 제3자 배책, 그리고 충돌 배책, 재물 오염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입하는 게 P&I 보험인데, 이쪽은 선주 상호보험이라고 그래요. 상호보험이라는 것은 뮤추얼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보험자이자 피보험자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호보험이 없어요. 외국에서는 상호보험이 상당히 시장이 크죠. 그래서 P&I 보험은 시장이 엄청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근제에서 선주 상호 공제, 선주 배상 공제라는 게 있고, 또 근로자 선원 근제 있어요. 이런 것도 P&I 보험으로 인수를 많이 해요. 큰 선박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작은 이렇게 조그만 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포괄해서 선주 상호 공제, P&I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보험은 해상 운송도 있고 육상 운송도 있고 항공 운송도 있죠.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육상 운송으로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이 운송보험은 기평가 보험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기평가 보험으로. 왜냐?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이 짧고 운송 도중에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 그 가격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 가액을 평가하기 용이한 시점의 가액을 전체 보험 기간의 가액으로 하는 보험 가액 불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고 발생할 때는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애초에 정해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송보험에서는 기평가 보험으로, 물론 기평가 보험이 아닌 경우는 미평가 보험으로 보험 가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보험은 신종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술보험, 그리고 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범죄보험, 비용보험, 권리보험, 종합보험, 동물보험, 항공보험, 레저보험, 신종보험, 보증보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네,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